안녕하세요. 여러분과 관세사 2차 관세법을 공부하고 있는 김보미 관세사입니다. 우리 이번 시간은 첫 번째 시간으로 총칙, 여러분 교재에 있는 챕터 1 총칙 부분에 대해서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가지고 있는 교재에서 기본 이론으로 한번 공부를 해보셨던 부분이죠. 그래서 저랑은 이제 공부를 하실 때 주로 문제풀이 그리고 어떤 이론 부분이 중요한지를 주로 짚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을 먼저 보시면 여러분들 공부를 하셨겠지만 총칙은 교재에 보시면 관세법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즉 지금 챕터 1이라고 되어 있지만 여러분들 관세법에 있는 모든 챕터에 이 총칙은 적용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굉장히 쓸데가 많다고 항상 말씀을 드리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기억이 안 난다. 그런데 우리 2차니까 설을 항상 쓰셔야 하잖아요. 설을 쓸 때 쓸 말이 없으면 총칙 부분을 쓰신다면 여러분들이 그래도 기본 점수를 받고 넘어가실 수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 목차를 잡는 법을 잘 알고 계시지만 50점짜리 문제는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보셨거나 아니면 문제풀이를 하셨으면 알고 계시겠지만 서를 먼저 적고 그 다음에 대목차로 주로 한 4번까지 잡죠. 그래서 대목차로 4번까지 잡고 마지막에 이제 결을 쓰게 됩니다. 그래서 점수 배점은 그때그때 달라질 수 있지만 서와 결은 항상 거의 같은 점수가 배정되게 됩니다. 그래서 서는 5점, 결도 5점 이런 식으로 항상 배정이 되게 되는데요. 그래서 여러분들 서랑 결을 결코 무시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합치면 50점짜리 문제에서 10점이 되죠. 5분의 1을 차지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서랑 결도 여러분들이 문제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겠지만 꼭 중요하게 쓰셔야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 총칙 부분은 서 부분에 쓰기 굉장히 좋은 그런 챕터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꼭 잘 알아두시고 대비를 서라도 쓸 수 있게 하자라고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항상 이제 쓰는 거에 부담을 느끼실 텐데 일정한 자기의 원칙을 정하고 어떤 문제가 나와도 이거는 쓰겠다라는 식으로 준비를 하시면 머리로는 생각을 안 하고 있지만 손이 이미 쓰고 있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짧은 시간 내에 100점짜리 문제들을 다 써야 되기 때문에 굉장히 빠르게 쓰셔야 됩니다. 그래서 너무 고민할 필요 없이 서에 뭘 쓸까 고민하신다면 우리 챕터 1 이 부분 통칙 부분을 쓰시면 된다고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개요 보시면 아까 말씀드렸듯이 관세법 전체에 동일하게 적용되는 규정이 바로 총칙입니다. 그 다음 여러분 책에서 보시면 맨 마지막에 보칙은 규정하지 못한 내용을 마지막에 모아서 정리한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요. 이 보칙 부분은 쓸 말이 없다면 결에서 쓰기 좋습니다.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 있는 흐름상 총칙 부분은 서에 쓰시고 마지막 보칙 부분은 진짜 쓸 게 없다 하실 때 결에서 언급해 주시면 기본 점수라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우리 교재에 챕터마다 관련 기출문제를 수록하고 있습니다. 총칙 부분은 우리 15년도에 두 문제나 나왔는데요. 50점짜리 문제와 10점짜리 문제입니다. 다 합치면 60점이죠. 우리 10분의 6을 차지하는 60%를 차지하는 총칙 부분을 15년도에 보실 수가 있습니다. 60%면 진짜 많이 나온 거죠. 그래서 50점짜리 문제부터 보시면 세관장이 관세법에 의해 부과하는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 우리 세 개의 키워드를 줬죠. 이 세 개에 대해서 설명을 하라는 문제입니다. 부과 대상, 절차, 금액 결정, 미납시 조치사항의 차이점과 신의성실 원칙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로 50점짜리 문제는 논하시오라는 문제가 나옵니다. 밑에 보시면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사실 설명하시오랑 논하시오의 차이점을 모르시는 분들이 있는데 논하시오는 그야말로 논의를 해야 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생각을, 의견을 쓰셔야 돼요. 의견과 그 근거를 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논하시오 했는데 여러분들이 외운 것만 쓰셨다라고 하면 좋은 점수를 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의견까지 꼭 쓰시는 걸
추천을 드려요. 논하시오. 그래야 이제 고득점을 받으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50점 문제 우리 목차 잡아보면 과산세, 가산금, 과징금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목차 일단 서가 있을 거고요. 그 다음 여기에 나와 있는 목차가 주어졌으니까 그대로 활용하시면 됩니다. 대목차 2로 부가 대상 쓰시고 3으로 부가 절차 쓰시고 4로 부가 금액 쓰시고 그 다음 5로 미납시 조치사항의 차이점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 마지막에 신의성실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는 게 이제 6번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 이제 맨 마지막에는 결이 되겠죠. 그래서 점수를 여러분들이 한번 배점을 해본다면 서 5점, 결 5점이 되겠고 이건 이제 50점짜리에서 5개니까 거의 10점이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 신의성실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 이 부분이 핵심적인 부분입니다. 왜냐면 2번부터 5번까지의 부분은 여러분들이 외우면 쓸 수 있는 문제지만 신의성실의 원칙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부분은 여러분들의 생각이 들어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논하시오라는 문제에서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 돼요. 그래서 10점, 10점, 10점 뭐 이런 식으로 배정이 되는 게 아니라 사유, 부가 사유까지는 이제 한 20점이 되겠고 그 다음 여기 신의성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는 부분이 거의 20점으로 배점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부터 5번까지는 대목차 잡고 여기 부분이 20점 그리고 신의성실과의 관계는 20점 이렇게 배점을 여러분들이 매기실 수가 있을 거예요. 그러면 이제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어떻게 작성을 하는지가 보이죠. 이 점수를 매기는 이유는 여러분들이 답안지에 쓸 양을 정하기 위해서 점수를 매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2번부터 5번은 쓸 말이 참 많으실 거예요. 왜냐하면 열심히 외우신 부분이기 때문에 쓸 말이 많지만 핵심적인 부분만 쓰시고 신의성실의 관계에 대해서 많이 쓰시는 20점 이상의 답안지를 구성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6조에 신의성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논하시오라고 되어 있는데 신의성실은 우리 세관 공무원도 신의성실하게 해야 되고 또 납세자도 신의성실하게 해야 되겠죠. 그런데 이런 가산세, 가산금, 과징금은 납세자가 신의성실하게 자신의 의무를 수행하지 않기 때문에 부과되는 부과 대상들입니다. 세 가지 대상들이죠. 그래서 그것에 관한 여러분들의 관계에 대해서 신의성실과의 관계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약간 어려운 문제인데 여러분들이 여기 외우신 거 잘 쓰시고 신의성실의 원칙과 그 관계에 대해서 잘 논하신다면 아마 40점 이상 고득점을 받으셨을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런 형식의 문제가 거의 15년도에 이제 처음 나왔던 문제예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모의고사나 문제풀이에서 따로 준비를 안 하고 있던 부분이라고 할 수도 있는데 저도 이걸 이제 시험장에서 보면서 굉장히 당황했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들이 침착하게 내가 외운 거는 일단 다 쓰고 신의성실과의 관계는 내가 생각한 것을 다 녹여낸다라는 생각으로 답안지에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이제 어려운 문제니까요. 너무 부담 갖지 마시고 한번 써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15년도 10점짜리 문제예요. 월별납부에 대한 문제죠. 월별납부 역시 여러분들 챕터 1 총칙에 나와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의의, 효과, 신청 및 승인, 담보 제공, 승인 취소, 갱신에 대해서 설명하시오라고 되어 있죠. 10점짜리 문제는 우리 50점짜리처럼 서와 결을 따로 쓰지 않죠. 왜냐면 거의 많아봐야 두 쪽을 쓰기 때문에 여러분들 서랑 결을 쓸 자리가 없습니다. 대신에 1번에 대부분 의의를 쓰죠. 그래서 월별납부에 의의 쓰시고 그 다음 효과 쓰시고 이런 식으로 다 주어져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똑같이 쓰시면 됩니다. 5, 6 해서 6번까지 나오겠죠. 6번까지의 목차를 잘 서술하신다면 9점 이상 받으실 수 있었던 문제입니다.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이기 때문에 모두 다 거의 모든 분들이 잘 쓰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 역시 이제 시험장에서 많이 공부를 했던 부분이라서 그냥 생각 없이 나오는 수준으로 썼던 게 기억이 나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키워드 위주로 잘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총칙은 이렇게 기출문제로도 많이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요한 부분으로 필수이론 다지기부터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대부분 교재가 이렇게 법의 순서에 따라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법 1조부터 차례대로 교재 구성이 되어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세법의 목적은 1조에 나와 있습니다. 관세법 제1조에 나와 있죠. 그리고 관세법을 공부하실 때 한 가지 팁을 드리자면 우리 관세법은 법이 있고요. 법은 그야말로 법률이죠. 관세법 0이 있죠. 시행령이 있습니다. 그 다음 시행규칙이 있어요. 여기에 추가적으로 훈령이나 고시가 있습니다. 우리 관세법은 법률이고요. 시행령은 대통령령이죠. 대통령령이고 시행규칙은 기재부령입니다. 그리고 훈령이랑 고시는 대부분 이제 청에서 관세청이나 세관에서 실무적으로 필요한 부분들을 규정한 것을 이제 훈령이나 고시라고 하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를 다 외우시지는 못할 거예요.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 게다가 훈령 고시까지는 절대 못 외우십니다. 훈령 고시는 사실 안 보셔도 돼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은 제가 찝어드리겠지만 웬만하면 훈령이랑 고시를 보지 마세요. 이거는 여러분들 빨리 합격하시라고 제가 드리는 말씀이니까 훈령과 고시는 절대 보지 마시고, 또 욕심내서 보시는 분들이 있는데 그거는 정말 욕심이고요. 우리 법과 시행령과 시행규칙만 아시면 충분합니다. 사실 이것도 이제 양이 굉장히 방대한데 법은 무조건 다 알아두셔야 되고요. 시행령까지도 여러분들이 아셔야 됩니다. 근데 시행규칙은 이제 세부적인 사항이 많습니다, 주로. 그래서 시행규칙부터는 이제 기본서에 있는 부분, 제가 찝어드리는 부분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나는 관세법과 관세법 시행령까지는 달달 외우겠다라는 생각으로 공부를 해주시면 돼요. 근데 이제 통칙의 목적 부분은 법이죠. 법 부분은 제가 무조건 외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나오는 부분은 무조건 외우셔야 됩니다. 1조 보시면 관세법의 목적, 관세법은 관세의 부가징수 및 수출입 물품의 통관을 적정하게 하고 수입을 확보함으로써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라고 되어 있죠. 결국에 궁극적인 목적은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 궁극적인 목적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줄친 부분은 그야말로 키워드 부분입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 잘 써주시고 결국에 국민경제 발전에 이바지한다라고 쓰시면 됩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서에 쓸 말이 없으면 이걸 쓰세요. 1조는 우리 목적은 관세법 전체에 적용되는 규정이죠. 그렇기 때문에 진짜 쓸 말이 없으면 여러분들 서에서 가장 써먹기 좋은 부분이 바로 1조의 목적 부분입니다. 그래서 달달 외우시고 꼭 쓰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기 써져 있죠. 책에서도 서론의 활용도가 높다. 관세법은 우리 5가지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조세법적 성격, 그 다음 통관법적 성격, 형사법적 성격, 쟁송절차법적 성격, 국제법적 성격을 갖고 있습니다. 5개도 웬만하면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5가지도 여러분들 서에서 녹일 때 굉장히 그냥 생각 없이 쓸 수 있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5가지 성격도 서에서 쓰기 좋다라는 거를 알아두시고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조세법적 성격은 당연히 관세는 조세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조세법적 성격이 있고요. 통관법적 성격은 수입, 수출, 반송을 말하죠. 통관을 하기 때문에 통관을 하는 법의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다음 우리 맨 마지막에 보시면 벌칙 부분도 나오죠. 징역형, 벌금형, 과태료 이런 식으로 벌칙 부분이 나오는데 이런 부분에서는 형사소송법이나 뭐
다른 형사법적 성격의 특수한 부분을 따로 관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형사법적 성격 역시 갖고 있습니다. 그 다음 쟁송절차법적 성격, 우리 이의신청, 심사, 심판을 관세법에서 따로 규정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런 부분은 이제 행정절차법에 원래 규정이 되어 있는데 특수한 부분은 관세법에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 부분에서 쟁송절차법적 성격도 갖고 있고요. 국제법적 성격, 우리 관세는 국경을 넘나드는 때 이제 국경을 넘나드는 물품에 대해서 부과하는 조세죠.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국제법적 성격도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 대부분의 이제 WTO, 가트 협정이라고 하죠. 우리 협정에 있는 것들을 대부분 우리는 WTO 회원국이기 때문에 관세법에 녹여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협정들, WTO나 WCO나 뭐 여러 가지 국제 협력 기구에 있는 회원국이기 때문에 대한민국은 그런 국제법적 성격 역시 관세법에서 녹아내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 용어의 정의 보시면 용어의 정의가 바로 제2조입니다. 제2조의 수입이란 다음과 같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용어의 정의는 이렇게 밑에 나오는 것처럼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요. 여기서 한꺼번에 외우시지 말고 그때그때 챕터마다 이제 의의로 쓸 수 있게 여러분들 기본서에 잘 정리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용어의 뜻을 사실 2조에서 나오고 있지만 2조에서 한꺼번에 외우실 필요는 없고 그때그때 챕터에 가서 외우시면 됩니다. 근데 여기서는 이제 수입은 꼭 알아두시기 바랍니다. 수입은 말 그대로 이렇게 이게 국경선이라고 하면요. 국경선을 물품이 넘어와서 소비 또는 사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나라에 그냥 들어오기만 하면 안 되고 그 물품을 소비 사용하는 것까지 다 포함해서 이제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책에 있는 것처럼 법 2조가 잘 정리가 되어 있는데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우리나라에 반입하고 그 물품을 우리나라에서 소비 사용하고 이런 부분이 이제 키워드가 되겠죠. 외국 물품인데 보세구역에 있는 것, 그리고 외국 물품인데 소비 사용하는 것, 또 우리나라 운송수단 안에서 소비 사용하는 것을 수입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네 가지를 이런 식으로 동그라미 치셔서 동그라미를 매기셔서 1, 2, 3, 4라고 여러분들이 적으시면 딱 보기 편하게 적으실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답안지를 작성할 때 채점하는 자들이 아시다시피 사람이죠. 로봇이 채점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잘 정리가 되어 있으면 더 채점하기가 편합니다. 그래서 채점자를 위한 답안지를 항상 만드셔야 되죠. 그래야 이제 좋은 점수를 받을 수 있으니까요. 그럴 때 이제 좋은 방법이 이런 식으로 숫자를 매겨서 하는 방법이 채점자에게 굉장히 눈에 들어오는 방법입니다. 가로 2번 보시면 239조에 수입으로 보지 않는 소비 사용, 그 다음 240조에 수입의 의제 있죠. 완전히 반대죠. 239조는 수입으로 보지 않는 것, 그리고 240조는 수입으로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수입의 정의를 했을 때 239조, 240조도 여러분들 같이 서술해 주시면 좋습니다. 물론 물어볼 때 얘기고요. 물어보지 않으면 이것까지 쓰실 필요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239조, 240조가 굉장히 좀 길죠. 240조는 뭐 짧다고 하지만 239조에 해당하는 대상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수입의 정의에 239조, 240조도 같이 묶일 여지가 있다 정도만 알아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좀 외우기 싫으시겠지만 특히 239조는 굉장히 많죠.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있죠. 굉장히 많지만 다 외우셔야 되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밑에 보시면 아까 말씀드린 용어의 뜻들이 나옵니다. 용어의 뜻은 다 외우실 필요 없지만 사실 많이 공부하면 외워질 수밖에 없는 부분들입니다. 이 부분들은 뭐 수입 수출 반송, 통관 부분에서 배우겠고요. 외국 물품, 내국 물품은 여기서 이제 하셔야겠죠. 그 다음에 외국 무역 선부터는 이제 운송 부분에서 배우는 부분이죠. 그래서 쭉 내려가면 또 환적은 이제 통관 부분, 여기 통관 부분.
아까 통관 부분이라고 말씀드렸는데 통관이라기보다 이제 총칙의 부분이죠. 왜냐하면 외국 물품, 내국 물품 이런 부분들은 다 모든 관세법에 적용되기 때문에요. 그래서 운송, 통관이고 그 다음에 이런 식으로 세 가지로 크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총칙, 운송, 통관 부분. 그래서 여기서 다 외울 필요가 없다고 말씀드리는 거고 총칙 부분까지는 일단 보시면 되겠고 내국 물품까지 우리 총칙 부분입니다. 내국 물품까지는 여기서 외우시고 그 다음 외국무역선부터 차량용품까지는 이제 운송 부분이죠. 이 부분까지는 운송 부분에서 외우시면 되고 그 다음 그 이하는 이제 통관 부분입니다. 그 이하는 통관 부분에서 여러분들이 더 자세히 배우실 거기 때문에 한꺼번에 이 16개를 다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그때그때 외워주시면 이제 여러분들 서술할 때 의 부분에서 적어주시면 되는 부분입니다. 그 다음 넘어가시면 관세 징수의 우선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 기본 이론에서 배우셨다시피 징수의 우선이 있죠. 관세는 모든 조세 채권이나 다른 채권에 우선해서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써있죠. 관세는 다른 채권에 비해서 우선해서 적용한다. 그래서 그 채권 확보를 위해서 납세 의무 확장도 하고요. 담보제도도 활용을 하고 가산금 규정까지 존재를 합니다. 납세 의무의 확장은 이제 인적 확장이나 물적 확장 이런 여러 가지 확장 부분들이 있겠고 담보제도는 채권의 확보를 위해서 담보도 제공하고 그 다음에 늦게 내면 가산금을 내므로써 이제 채권 확보에 더 신경을 쓰고 있죠. 그 다음 이제 체납 처분 부분까지 여러분들이 만약에 관세 채권 우선을 쓰신다면 체납 처분하는 물품까지 같이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건 이제 법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돼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순서대로 그대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내국세의 부가징수 부분인데요. 우리 조세에는 크게 관세랑 내국세가 있습니다. 여러분들은 이제 관세사가 되실 분들이니까 주로 이제 관세를 배우시는데 내국세랑도 사실 조세이기 때문에 뗄래야 뗄 수가 없습니다. 가끔 이렇게 내국세 부가징수 부분이 나오는데 특히 관세사가 여러분들이 되시면 부가세를 같이 납부를 해요. VAT를 관세랑 같이 납부하기 때문에 내국세 부분도 어느 정도 알아두셔야 되고 그래서 우리 관세법에서 따로 내국세 부분을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내국세는 이제 보통은 이제 세무사분들이 대리를 하게 되지만 우리 관세사도 굉장히 내국세 부분에서도 여러분들이 관세사가 되신다면 대리를 하실 일이 뭐 이렇게 부가세를 같이 부과한다든지 아니면 외환거래법 이런 것에 굉장히 관련이 되어 있기 때문에 내국세도 알아두시는 게 좋습니다. 물론 이제 관세법에 나오는 것만 알아두시면 충분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우리 원래는 관세 부분은 세관장이 징수하죠. 그런데 체납된 내국세 등에서 세무서장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을 징수하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법에 나와 있는 듯이 이런 식으로 목차를 구성해서 써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세무서장이 체납세액 징수를 하고요. 다음 요건에 해당해야 한다. 이러고 1, 2 있죠. 이 부분이 이제 조금 개정이 되는데 원래는 제척기간에 관한 부분도 있었지만 이렇게 요건 2개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체납이 되고 체납세액의 합이 1천만 원을 초과했을 때 세무서장이 세관장이 아닌 세무서장이 직접 징수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 제척기간 부분이 있었는데 그 부분 빼시고 이제 조금 법률이 변경된 부분인데 그 부분을 제외하시고 1번, 2번을 요건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예외는 아직까지 이제 확정이 안 된 부분이죠. 그래서 행정소송 등이 계류 중이거나 회생계획 인가 또는 체납처분, 유예 등이 있을 때는 우리 세무서장도 징수를 하지 않고 잠깐 기다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징수할 수 없다라고 쓰여져 있습니다. 그 절차를 보면 세관장이랑 세무서장이 이제 동시에 움직이게 되죠. 세무서장이 징수하는 경우 체납정리위원회가 있습니다. 관세청의 관세체납정리위원회의 의결을 세무서장에게 서면으로 요청을 합니다. 왜냐하면 관세에 관련된 부분이기 때문에 세관장도 알아야겠죠. 그래서 세무서장에게 그 내용을 요청하고 체납자에게도 통지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세무서장은 내역을 통보하고
징수를 하게 되죠. 그런데 징수가 불가능하면 세관장과 체납자에게, 세관장에게도 또 통보를 하게 됩니다. 즉 상호 호혜적이죠. 세무서장이 세관장을 도와준다고 생각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세관장한테도 세무서장이 통보를 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제2절 보시면 법 적용의 원칙 부분입니다. 아까까지 보신 부분이 이제 법 제4조까지의 부분이 있고요. 법 5조부터 6조, 7조까지 부분이 법 적용의 원칙이 됩니다. 즉 세 가지죠. 법 적용의 원칙 등을 써라 라고 하면 세 가지 부분을 쓰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법 해석의 기준은 이제 5조에 나와 있듯이 법 해석을 어떻게 해라 라고 법 5조를 써주시면 되죠. 그 다음에 이제 소급과세 금지가 6조에 나옵니다. 그래서 소급과세 금지 부분, 소급과세란 여러분들이 아시겠지만 먼저 했던 A라는 행동을 A가 받아들여졌을 때 A라는 행동을 했으면 B로 바뀌었어도 이 전으로 돌아가서 A를 다시 B로 바꾸지 않는다. 즉 소급해서 과세하지 않는다. 라는 것이 이제 소급과세 금지의 원칙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기본 이론에서 배우셨듯이 소급과세 원칙을 그대로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소급과세 원칙은 이제 어떤 때에 적용되는지 요건이 있죠. 그 요건까지 여러분들 꼭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기본 이론에서 여러분들 배우셨을 거예요.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나와 있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신의성실이 이제 나옵니다. 신의성실은 말 그대로 신의에 따라서 성실하게 행동한 것으로 본다라고 하는 것인데요. 납세자뿐만 아니라 과세관청, 그러니까 둘 다 적용되는 규정입니다. 납세자도 신의성실한 걸로 보지만 우리 과세관청, 세관이나 관세청도 신의성실하게 행동해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거죠. 신의성실 원칙에도 요건들이 나옵니다. 4가지 요건이 나오죠. 꼭 외워두시기 바랍니다. 굉장히 중요하기 때문에 어떤 때에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되는지를 여러분들 꼽을 수 있겠죠. 4개의 요건을 보고 그 요건에 하나라도 어긋난다면 신의성실 원칙에 어긋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의성실 원칙까지 여러분들 적으시면 되고요. 거기에 플러스 세관 공무원의 재량의 한계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 세관 공무원이 재량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가 있습니다. 세관 공무원은 말 그대로 이제 우리 흔히 공무원이 갑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공무원이 재량으로 어떤 직무를 수행할 때는 그 재량의 한계를 엄수해야 한다라고 법에 분명히 나와 있습니다. 왜냐하면 공무원의 직무 범위를 너무 넓혀주다 보면 진짜로 공무원이 그야말로 갑이 될 수 있는 상황이 오겠죠. 그래서 재량에 있을 때는 한계까지 엄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이제 납세자의 권리에 구체적으로 반영되어 있다라고 되어 있죠. 우리 여기 있는 7가지 납세자 권리는 이 재량의 한계에서 납세자를 보호하기 위해서 있는 규정입니다. 그 다음 3절 가시면 기간과 기한이 나옵니다. 기간은 우리 선의 개념입니다. 일정 시점, 처음이 있고 마지막이 있는 선의 개념이지만 기간은 선의 개념이고 기한은 점의 개념입니다. 마지막만 있어요. 그래서 어떠한 시점을 딱 정해놓고 그것을 기한으로 합니다. 그에 비해서 기간은 첫 번째와 마지막을 정해져 놓고 선의 개념으로 움직이는 것을 이제 기간이라고 합니다. 여러분들 책에 보시면 일정 시점부터 일정 시점까지 이렇게 선으로 되어 있고 기한은 특정 시점, 즉 점의 개념이죠. 기간과 기한은 여러분들이 기본서에서 다 이제 배우셨을 거예요. 기간 부분, 기한 부분, 원칙과 예외를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시면 되겠죠. 기간, 기한 부분도 사실 2차에서 언제 나와도 이상하지 않은 부분입니다. 좀 외우기 귀찮긴 한데 여러분들 관세사가 되시려면 이 정도는 다 외우셔야겠죠. 기간과 기한 부분도 원칙 예외에 여러분들이 다 외워주시기 바랍니다. 쭉 보시면 이제 이런 식으로 적으시면 되겠죠. 기간 부분 여러분들 기본서에 다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우리
원칙 부분 있고 여기까지 이제 원칙이죠. 승인을 받은 경우 승인을 수리일로 한다까지가 원칙 부분이고 그 다음 이제 예외 부분이 나오게 됩니다. 그래서 그 외에는 이제 민법에 따르죠. 원래 민법에 이런 기간과 기한에 대한 규정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것에 이제 특별하게 관세법에 따로 규정을 해두었던 거지만 따로 규정이 없는 한은 원래 있었던 민법에 따르는 것이 맞겠죠. 그다음 기한 부분도 이제 공휴일 이 부분은 예외 부분이죠. 공휴일이나 뭐 국종망 등이 정지되었을 때는 따로 예외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간 부분도 이제 원칙과 예외로 나눠서 여러분들이 서술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 다음 납부 기한이 있습니다. 납부 기한 역시 엄청나게 중요하죠. 여러분들 기본서에 이런 식으로 나와 있을 텐데요. 원칙, 예외, 아까 말씀드린 대로 원칙 그리고 예외를 따로 목차를 구성하셔서 이런 식으로 써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 다 외우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굉장히 기본적인 부분이죠. 그리고 이 총칙 부분이 앞쪽에 있어서 그런지 굉장히 잘하세요. 여러분들이 웬만하면 굉장히 잘하십니다. 첫 번째 목차에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말씀 계속 안 드려도 잘하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 다음 천재지변 등으로 인한 기한의 연장입니다. 우리 기한의 연장 부분에서 뭐 예외적인 규정이라고 할 수 있는데 천재지변 등이 있을 때는 그 사유가 있을 때는 기한을 세관장이 연장을 할 수 있게 하고 있죠. 너무 이제 원칙적인 상황만 규정을 하면 이러한 이제 예외적인 상황에서 기한 규정을 적용할 수 없기 때문에 천재지변까지 관세법에서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규정을 하고 있죠. 그리고 월별납부와 비슷하게 이제 천재지변의 기한의 연장은 월별납부와 비슷한 효과를 내게 되죠. 대부분 이제 월별납부 쓸 때 같이 이제 문제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분할납부에서도 저 뒤에 가면 분할납부 부분에서도 한번 언급을 할 수 있죠. 다른 부분으로. 그래서 천재지변까지 여러분들 기본서에 있는 대로 외워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 서류의 송달 부분입니다. 여기 교재에는 뭐 출제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되어 있는데 사실 제 생각에는 희박하지는 않습니다.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송달 부분은 그리고 실무적으로 쓰이는 부분이에요. 우리 서류를 직접 세관에서 송달받거나 아니면 세관으로 내거나 내가 서류를 내려가거나 굉장히 비일비재하게 있는 일들이기 때문에 사실 희박하지는 않아요. 언제 나와도 이상할 게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기본서에 나와 있는 대로 다 외우셔야 됩니다. 송달 방법 굉장히 짧잖아요. 이 정도는 외우실 수 있기 때문에 직접 발급, 우편, 그리고 공시하고 공실로부터는 14일이죠. 그러면 송달된 것으로 본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보관기간은 여러분들이 다 외우셨을 거예요. 5년, 3년, 2년이죠. 근데 우리 1차에서는 여기 등으로 다 처리를 했는데 이 서류의 종류를 다 외우셨었죠. 근데 2차에서는 그런 문제는 사실 외우는 문제 그냥 단순 암기 문제이기 때문에 잘 나오지 않고 그 등으로 처리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수리일로부터 5년, 3년, 2년이 있고 대표적인 서류만 여러분들이 적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해서 여러분들이 이론 부분을 보셨고요. 다음 부분부터는 이제 총칙의 50분짜리 문제부터 여러분과 함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